네 남편이 쓴 돈 원금에 이자 쳐서 2억. 당장 안 내놓으면 저 방에 있는 이 딸부터 데려갈 거야. 낡은 빌라 거실. 험악한 사내가 잠든 6살 하은이의 방문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비열한 남편은 이미 2억의 사채 빚만 덩그러니 남긴 채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버린 후였죠. 제발 우리 아이한테만은 손대지 마세요. 윤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살기 위해 잠든 딸을 들쳐 업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밖에는 굵은 비까지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세찬 빗속을 뚫고 도망치던 그 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윤지. 그녀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마지막 전 재산을 털어 할머니의 목숨을 구해주죠.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목숨을 건진 할머니와 재회하면서 벼랑 끝에 섰던 윤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그날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낡은 빌라 우편함 사이로 하얀 봉투 하나가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서윤지가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 봉투를 뽑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법원 지급 명령이라는 글씨를 확인한 윤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채 5천만 원, 연체이자 포함 총 2억 원. 윤지가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빠지며 현관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옆방에서 색칠놀이를 하던 6살 하은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하은아. 엄마 괜찮아. 들어가서 놀고 있어. 윤지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하은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윤지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가 식탁 위에 지급 명령서를 펼쳐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식탁 위의 서류를 발견하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내 명의로 5천만 원을 끌어다 썼어? 그것도 사채를? 윤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손 놔. 사업한다고 좀 빌린 건데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호들갑? 이자가 붙어서 2억이 됐어. 2억. 내 이름으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윤지가 서류를 남편의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윤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갚으면 되잖아. 좀 조용히 해라, 애깨겠다. 갚으면 돼? 뭘로 갚아? 우리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거 몰라? 남편이 대답 대신 침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윤지가 닫힌 문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하은의 잠꼬대 소리에 입술을 깨물며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뒤 새벽 윤지가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남편의 옷과 가방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거실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윤지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기계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하은을 재우고 설거지를 하던 윤지의 귀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쾅, 쾅. 문 전체가 흔들릴 만큼 거친 주먹질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지, 문 안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윤지가 하은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기도 전에 문이 억지로 벌어지며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이 좁은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왜 들어와요? 윤지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소파를 발로 걷어차며 윤지 앞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돈 빌려간 년이 모른 척은 네 남편 빚, 네 명의잖아. 당장 2억 내놔. 저는 그 돈 빌린 적 없어요. 남편이 몰래. 그건 니네 사정이고. 갚을 생각 없으면 저기 자고 있는 꼬맹이 고아원에 넘기고 너는 우리 공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해줄게. 사내가 하은의 방문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윤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 두 무릎이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윤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 열흘 안에 2억 못 채우면 그때는 나도 예의 없이 갈 거야. 사내가 식탁 위에 명함 한 장을 톡 던지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지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울먹이는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무서워. 윤지가 하은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 밤 사채업자들이 물러간 것을 확인한 윤지가 하은의 옷가지와 자신의 낡은 레시피 수첩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랍 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 85만 원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굵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 등에 엎여. 우리 잠깐 나갈 거야. 잠이 덜 깬 하은을 등에 업은 윤지가 우산도 없이 빌라 뒷문을 열고 폭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빗물이 순식간에 윤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윤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외곽 국도를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하은이 윤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쏟아지는 비 사이로 윤지의 발끝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윤지가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하얀 머리카락에 노인 한 명이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지가 급히 허리를 숙여 노인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윤지가 한쪽 손으로 하은을 붙잡은 채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위치가 남는다는 것을 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어요. 빗속에서 노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이를 악물고 번호를 눌렀죠. 119인가요? 외곽 국도 쪽인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여 분이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윤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상처 부위를 누르며 빗물을 막아주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윤지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구급차에 오른 윤지가 노인의 곁을 지키며 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했습니다. 들것 위에서 산소 장치를 쓴 노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윤지의 손목을 희미하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원무과 직원이 접수 창구에서 윤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신분증하고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윤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남기면 사채업자들이 바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윤지가 주머니 안에 돈뭉치를 만지작거리다
이를 악물고 전부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신분증은 없어요. 이 돈으로 일단 급한 검사비 써주세요. 부탁드려요. 잠깐만요. 보호자 확인 없이는.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지가 하은을 안고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돌아서는 바람에 품속에 있던 낡은 레시피 수첩이 복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갔지만 윤지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병원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응급처치를 마치고 깨어난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를 데려오신 분이 복도에 떨어뜨린 거예요. 돈만 남기고 가셨어요. 박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레시피 수첩을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 사이로 빠듯한 살림살이와 요리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장면 위에 윤지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했습니다. 순덕이 낡은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 반드시 찾아야 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지방 소도시의 좁은 골목 안쪽에 허름한 국밥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윤지가 고무장갑을 낀 채 커다란 솥 앞에서 국물을 젓고 있었어요. 윤지 씨, 그릇 15개 더 닦아놔. 점심에 단체 손님 온다니까.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홀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가 대답하며 솥에서 손을 떼고 싱크대 앞으로 옮겨갔어요. 뜨거운 물에 불린 윤지의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고 손등 곳곳에 기름이 튄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주방 정리를 마친 윤지가 식당 뒤편에 딸린 비좁은 쪽방문을 열었어요. 이불 위에서 색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던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응, 오늘 일 끝났어. 밥 먹자, 하은아. 윤지가 쪽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밥솥에서 밥을 퍼담으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이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윤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손 왜 이래? 빨개. 괜찮아. 설거지를 좀 많이 해서 그래. 윤지가 손을 앞치마 뒤로 감추며 웃어 보였죠. 하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떠먹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윤지가 하은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지만 윤지의 시선은 쪽방의 작은 창문 너머 골목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은을 재운 윤지가 쪽방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식당 홀에서 늦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날 때마다 윤지의 어깨가 움찔 올라갔죠. 윤지가 무릎 위에서 깍지 낀 두 손을 꽉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어요. 손님이 국밥을 시키는 평범한 목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윤지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심의 으슥한 골목이었어요. 불법 도박장 건물 뒤편에서 윤지의 남편이 담배를 빨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사내 둘이 내려 남편의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야, 나 누구야 이게? 남편이 발버둥을 쳤지만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승합차에 억지로 실린 남편이 어딘지 모를 창고 안에 내던져졌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사채업자 두목이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어요. 야, 이 새끼야. 마누라한테 빚 떠넘기고 도박이나 하고 앉아있어? 형님, 저 진짜 돈이 없어요. 한 푼도. 남편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두목이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죠. 돈이 없는 건 네 사정이고 마누라가 어디 숨었는지 불어. 진짜 모릅니다, 형님. 걔가 어디 갔는지. 두목이 남편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어요. 남편의 입꼬리가 찢어지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모른다고 해봐. 그 다리 분질러 놓을 거야. 두목이 부하에게 턱짓을 하자 부하가 남편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죠. 아, 알겠어요, 알겠어. 알아올게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목이 부하를 멈추게 하고 팔짱을 꼈어요. 지난주에 같이 도박하던 놈이 있는데 걔 고향이 남쪽 소도시거든요. 거기 국밥집에서 애 데리고 일하는 젊은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도망 온 티가 확 난다고. 그래서 그 국밥집이 어딘데? 시간 좀 주면 정확한 주소 알아올게요. 형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두목이 남편의 머리를 발로 밟으며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이틀 줄게. 이틀 안에 주소 못 가져오면 그때는 네 손가락 10개 다 없어지는 거야. 알아들었지? 네. 반드시 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밥집 영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윤지가 마지막 손님의 그릇을 치우며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홀 구석 의자에 앉아 발을 흔들며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그때 식당 앞마당에서 타이어가 자갈을 깔아뭉개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윤지가 창밖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식당 앞에 나란히 멈춰 서 있었어요. 쾅! 식당 유리문이 안쪽으로 걷어차여 열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며 홀 안에 남아있던 손님 두어 명을 밀쳐냈죠. 나가, 다 나가. 손님들이 허겁지겁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내 하나가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고 의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윤지가 하은을 끌어안고 주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은이가 윤지의 목을 꼭 잡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죠. 서윤지, 숨어봤자 소용없어. 나와. 두목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습니다. 부하 둘이 주방까지 들어와 속과 선반을 밀치며 윤지를 찾아냈어요. 윤지가 하은을 품에 안은 채 홀 중앙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내가 윤지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렸죠. 네 남편놈이 불어서 찾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 이제 도망칠 데도 없지. 두목이 윤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윤지가 무릎을 꿇은 채 하은을 등 뒤로 감쌌어요. 이자까지 합하면 지금 2억이야. 당장 갚을 거야, 말 거야? 그 돈을 어떻게 제발 아이만은. 아이, 지금 내 처지에 아이 걱정할 여유가 있어? 두목이 부하에게 손짓하자 사내 하나가 서류 뭉치를 꺼내 윤지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평생 일해서 갚겠다는 계약서야. 안 찍으면 저 꼬맹이 보육원에 넘길 거고 너는 우리 밑에서 공짜로 뼈 빠지게 일하게 될 거야. 안 돼요,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윤지가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애원했어요. 하은이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두목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사내가 윤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엄지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묻혔습니다. 윤지가 손을 빼려고 버둥거렸지만 양옆에서 두 사내가 팔을 꽉 잡고 있었어요. 인주 묻은 엄지가 계약서 위로 끌려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르르. 두목의 양복 주머니에서 거친 진동과 함께 요란한 전화벨이 울려 퍼졌어요. 사내들의 손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두목이 혀를 차며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죠. 두목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씨, 누구야 지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두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윤지를 결박하고 있던 두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두목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죠. 네,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전화를 끄는 두목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 손놔. 당장 그 여자한테서 물러나. 형님, 갑자기 왜 이러? 닥치고 물러나라고 했잖아. 부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지에게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지가 풀려난 손으로 하은을 끌어안았어요. 하은이가 윤지의 품속에서 여전히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때 식당 밖 좁은 골목에서 엔진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습니다. 최고급 대형 세단 10여 대가 국밥집을 빈틈없이 에워싸며 정차했어요. 차량 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식당 안으로 진입하여 사채업자들을 순식간에 둘러쌌죠. 부하들이 주먹을 쥐어보았지만 2배가 넘는 숫자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두목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멈춘 세단 중 가장 크고 화려한 차의 문이 열렸어요.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딛는 70대 여성이었죠. 박순덕이었습니다. 한 달 전 폭우 속 도로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순덕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바닥에 웅크린 윤지와 하은을 발견했습니다. 순덕의 눈이 크게 떨렸죠. 순덕이 빠른 걸음으로 윤지에게 다가가 두 팔로 윤지의 어깨를 잡고 부축해 일으켰어요.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순덕이 윤지의 얼굴과 팔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윤지가 순덕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그때 그 할머니. 그래, 나야. 내가 살려준 그 할머니. 순덕이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순덕이 윤지의 등을 몇 번 토닥여준 뒤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두목 앞으로 걸어간 순덕이 수행원에게서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죠. 고개 들어. 두목이 고개를 들자 순덕이 서류 뭉치로 두목의 뺨을 내리쳤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조용해진 식당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내 밑에 있는 그 불법 대부업체, 내가 방금 통째로 사들였다. 알고 있지? 두목이 입술을 바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회사는 내 거야. 네가 이 사람한테 했던 짓, 불법 이자에 협박에 강제 계약까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순덕이 두목의 앞에 서류를 펼쳐 보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두목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빌었어요. 순덕이 두목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들 전부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에 넘겨. 경호원들이 사채업자들의 팔을 비틀어 하나씩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죠. 두목이 끌려가면서도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순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지자 순덕이 다시 윤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윤지가 하은을 안은 채 여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윤지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며 입을 열었죠. 그날 밤 빗속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나를 내가 살렸어. 가진 돈 전부 병원에 맡기고 이름도 안 남기고 사라졌지. 윤지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너한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나는 다 알아. 내 레시피 수첩을 봤거든. 순덕이 수행원에게 손짓하자 수행원이 낯익은 낡은 수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윤지가 그 수첩을 보는 순간 두 눈이 크게 떨렸어요. 제 레시피 수첩. 병원 복도에 떨어져 있던 걸 간호사가 주워뒀더구나. 첫 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이에 끼워져 있던 식자재 마트 영수증으로 내가 어느 지역에서 장을 봤는지 알 수 있었어. 순덕이 레시피 수첩을 윤지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사람을 풀어서 너를 찾았어. 나를 살려준 은인한테 이 빚을 꼭 갚아야 했으니까. 순덕이 동행한 수석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 윤지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지 씨 명의로 되어 있던 2억 원의 채무가 전액 갚아진 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 건물을 서윤지 씨 이름으로 사들인 서류입니다. 윤지가 서류를 받아든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장님, 이건 너무 크긴 뭐가 커. 내가 내 목숨을 살렸는데. 순덕이 윤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때 윤지의 품에 안겨있던 하은이가 순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은의 눈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순덕이 허리를 숙여 하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겁났지?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희 엄마 못 괴롭혀. 하은이가 순덕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가자. 오늘부터 너희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게 해줄게. 식당 밖에는 순덕의 세단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지가 하은을 안고 차에 오르며 엉망이 된 국밥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순덕이 윤지의 등을 가볍게 밀며 말했죠. 뒤는 돌아보지 마. 이제 앞만 봐.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가 넓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지가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하은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하은이가 윤지의 무릎 위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세단이 도심 외곽의 한적한 산업단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경비초소를 지나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장 건물이 나타났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식품 공장이었지만 내부 설비는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회장님? 윤지가 차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내 둘째 아들 재호 이름으로 돌리고 있는 공장이야. 바깥에서는 아무도 몰라. 순덕이 차에서 내리며 짧게 대답했어요. 공장 안쪽에 마련된 사택 건물로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 2개가 윤지와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잠든 하은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하은의 두 볼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윤지가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윤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순덕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순덕이 찻잔을 윤지 앞에 밀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공장을 숨겨놓고 있는지 궁금하지? 네, 솔직히 궁금했어요. 윤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죠. 순덕이 찻잔 위에 김을 후 불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순덕이 천천히 입을 뗐어요. 우리 큰놈 재민이가 며느리 현정이하고 짜고 나를 쫓아냈어. 회장님을요? 회사를 내 손으로 키웠는데 그놈들이 뒤에서 이사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밀어냈지.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 쉬시라고 하더구나. 순덕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윤지가 순덕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어떻게 해? 쫓겨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재호가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 개인 돈으로 설비를 다 갖춰 놓았지. 큰 놈은 이 공장이 있는 줄도 몰라. 순덕이 거실 창문 너머 공장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 공장으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려 윤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큰 놈이 차지한 본사의 숨통을 끊을 거야. 내가 만든 회사를 내 손으로 되찾을 거야. 순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찻잔을 쥔 순덕의 손가락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죠. 윤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저를 쓰세요. 뭐?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랑 하은이는 오늘 끝장이었어요. 빚도 갚아주시고 안전한 곳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윤지가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순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덕이 윤지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윤지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무릎 꿇지 마. 너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순덕이 윤지를 다시 소파에 앉힌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윤지의 낡은 레시피 수첩을 집어들었죠. 이거 병원에서 처음 펼쳐봤을 때 깜짝 놀랐어. 여기 적힌 레시피들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그건 제가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 공부하면서 틈틈이 적어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기록했죠. 윤지가 레시피 수첩을 받아들며 낡은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이 레시피로 밀키트를 만들 수 있어? 밀키트요? 그래.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세트 말이야. 이 공장 설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순덕이 레시피 수첩의 한 페이지를 펼쳐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된장찌개 레시피, 이 갈비찜 레시피, 수첩의 재료 원가까지 다 적어놨더구나. 이건 그냥 요리 비법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야. 윤지가 레시피 수첩을 내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매일 밤 부엌 구석에서 혼자 끄적이던 그 기록들이 사업 계획서라니 윤지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내일부터 이 공장 신메뉴 개발 팀장을 맡아줘. 내 레시피로 본사가 절대 못 따라올 물건을 만들어 보자. 순덕이 윤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죠. 저한테 그런 큰 자리를. 큰 자리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레시피 수첩을 보고 그걸 알았어.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지가 레시피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윤지가 흰 위생복을 입고 공장 안개발실로 들어섰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윤지가 낡은 레시피 수첩을 펼쳐 조리대 한쪽에 세워놓고 소매를 걷어붙였죠. 그때 개발실 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부드러운 인상을 한 사람이었어요. 서윤지 씨 맞죠? 박재호입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재호가 윤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윤지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어머니를 다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재호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재호가 조리대 위의 식재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큰형 재민이가 본사 사정이 안 좋아서 사활을 걸고 홈쇼핑 독점 계약을 따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계약이요? 네.
전국에서 가장 큰 홈쇼핑 업체에서 식품 분야 독점 납품 업체를 뽑는 건데 맛으로만 평가하는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 제품인지 가리고 맛만 보고 결정하는 거죠. 재호가 윤지의 레시피 수첩을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어요. 윤지 씨 레시피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참가해 보시겠습니까? 윤지가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 사이로 밤마다 부엌에서 홀로 만들어 보았던 수백 가지 요리의 기록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윤지가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해보겠습니다. 홈쇼핑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윤지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면 개발실 불이 켜졌고 윤지가 레시피 수첩을 펼쳐놓은 채 조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이 된장은 짠맛이 너무 앞서. 콩 비율을 좀 더 올려봐야겠어. 윤지가 혼잣말을 하며 냄비 속 국물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입안에서 한참을 굴린 뒤 고개를 가로저었죠. 싱크대 옆에는 이미 실패한 시제품 용기 수십 개가 쌓여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개발실 불이 꺼졌습니다. 사택으로 돌아온 윤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은이가 이불 위에 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엄마, 또 늦었어. 미안, 하은아. 엄마가 요즘 만들어야 할 게 많아서. 윤지가 하은의 옆에 누우며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엄마가 만드는 거 맛있어? 응,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도 먹어볼 수 있어? 물론이지. 다 만들면 하은이가 제일 먼저 먹어보는 거야. 하은이가 윤지의 팔에 얼굴을 묻으며 웃었어요. 윤지가 하은의 등을 토닥이다 아이가 잠든 뒤에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사 이틀 전 개발실에 순덕이 찾아왔어요. 조리대 위에 완성된 밀키트 3종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 됐어? 순덕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죠. 네, 회장님. 마지막 맛 조절까지 끝냈어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윤지가 된장찌개 밀키트를 뜯어 냄비에 부었습니다. 불 위에 올려놓자 구수한 냄새가 개발실 안에 가득 퍼졌어요. 순덕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한 모금을 삼킨 순덕의 손이 멈췄어요. 이거 입에 안 맞으세요? 윤지가 순덕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나. 순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 풀던 뒷모습이 갑자기 떠올라. 이 맛이야. 이런 맛을 요즘 세상에 누가 내. 순덕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죠. 윤지가 아무 말 없이 순덕의 앞에 밥 한 그릇을 퍼놓았습니다. 갈비찜도 드셔보세요. 순덕이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돼. 이거면 이길 수 있어. 심사 당일 서울의 대형 홈쇼핑 본사 건물 지하 시식장이었습니다. 기다란 테이블 위에 번호만 적힌 흰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포장과 상표를 모두 벗겨낸 상태였죠. 심사위원 12명이 자리에 앉아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식장 밖 대기실에서 윤지가 두 손을 꼭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앉은 재호가 윤지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긴장되시죠? 솔직히 다리에 힘이 없어요. 윤지가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물잔을 받았죠. 저는 윤지 씨 음식 맛보고 확신했습니다. 본사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맛이고 윤지 씨 밀키트는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 맛이에요. 심사위원들도 그 차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재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지가 고개를 숙이며 레시피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때가 묻어 거무스름해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었죠. 1시간이 지났어요. 시식장 문이 열리며 진행 요원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 업체 대표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윤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호를 바라보았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시식장 안 스크린에 심사 결과가 띄워져 있었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7번 제품이 맛, 영양, 가격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7번 제품 출품사는 어디입니까? 재호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입니다. 시식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본사 측에서 나온 직원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굳어졌죠. 윤지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택 거실에서 순덕이 전화를 끊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홈쇼핑 측에서 정식 계약서를 보내왔어. 독점이야, 독점.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해냈습니다, 어머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윤지가 한 거지. 순덕이 부엌에서 하은과 함께 나오는 윤지를 바라보았죠. 윤지야. 네, 회장님. 고맙다. 순덕이 짧게 말했습니다. 윤지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은이가 윤지의 다리를 잡고 올려다보았죠. 엄마, 왜 울어?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윤지가 웃으며 하은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습니다. 홈쇼핑 방송 첫날 윤지의 밀키트가 화면에 뜨자마자 주문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방송 시작 1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이 전부 팔려나갔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풀가동으로 밀키트를 쏟아냈지만 주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그 주 금요일 순덕이 공장 전 직원을 식당에 모았어요. 성과급 지급을 알리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이 직원들 앞에서 윤지를 불러 세웠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어. 앞으로 회사 살림은 윤지한테 하나씩 맡길 거야. 다들 잘 도와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성과급 소식에 들뜬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였어요. 윤지가 개발실 정리를 마치고 사택으로 가려는데 경비원이 무전으로 윤지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정문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팀장님 남편이라고 하시는데. 윤지의 발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윤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조망 너머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볼이 푹 꺼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입에는 능글맞은 웃음이 걸려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윤지야, 오랜만이다. 와, 여기서 일하는 거야? 대단하네. 남편이 철조망에 손을 걸치며 공장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윤지가 정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물었어요. 뉴스에서 봤어. 홈쇼핑에서 대박난 밀키트. 내 이름은 안 나왔는데 같이 어울리던 놈이 그러더라고. 소도시에서 애 데리고 일하던 여자가 식품회사에 들어가서 크게 성공했다고. 찾는데 오래 안 걸렸어. 남편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 기사를 꺼내 철조망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윤지의 밀키트 성공 기사가 실린 경제면이었습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좀만 도와줘. 우리가 남이야?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사업할 수 있어. 윤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1년 전 그 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억 빚을 남기고 사라진 새벽,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팔아넘긴 전화, 하은이가 공포에 질려 울던 목소리.
줄 돈 없어. 야, 그러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부부끼리. 부부? 2억 빚을 내 이름으로 떠넘기고 도망친 게 부부야? 사채쟁이들한테 내 위치를 팔아서 하은이가 잡혀갈 뻔했는데. 그게 가족이야? 윤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1년 전 바닥에 무릎 꿇고 빌던 그때의 윤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연락할 일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직접 찾아오지 마. 윤지가 몸을 돌렸어요. 남편이 철조망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 서윤지, 내가 이렇게까지 굽신거리는데 이래? 진짜 이럴 거야? 윤지가 뒤돌아보지 않고 사택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 앞에 혼자 남겨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능글맞던 웃음은 사라지고 이를 악문 표정만 남았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남편이 음침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재민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홈쇼핑 입찰 탈락 통보가 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어디서 튀어나온 업체야. 재민이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났죠. 옆에 서 있던 현정이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업체 이름 좀 봐. 이거 재호 이름으로 된 회사잖아. 뭐? 재호? 재민이 현정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뒤에 있다는 거잖아. 현정이 입꼬리를 올리며 재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흥분하지 마. 입찰에서 이긴 제품을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알아내. 현정이 비서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뒤져. 특히 최근에 새로 들어온 사람 위주로. 조용히 해.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대표이사실을 나가려는데 현정이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재민 씨, 어제 연락 온 거 있잖아. 그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 재민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전 남편이라는 놈이 돈에 환장해서 자기 마누라 정보를 팔겠다고 연락해 왔어. 회사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안다고 하더라고. 그 인간을 믿을 수 있어? 믿을 필요 없지. 이용만 하면 돼. 현정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만나봐. 쓸만한 정보가 있으면 써먹고 다 짜내면 버리면 되지.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문 밖으로 나간 뒤 현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마누라까지 파는 남자라. 세상에 이런 쓰레기도 있네. 윤지가 모르는 사이 그녀의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신제품의 대성공으로 회사가 안정을 되찾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어요. 순덕의 자택 부엌에서 윤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소고기 덩어리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윤지 씨,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갈비찜이요. 조리대 위에 올려놓아 주세요. 거실에서는 순덕이 하은에게 분홍색 한복을 입혀주고 있었죠. 하은이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며 치마를 펄럭였어요. 할머니 예뻐? 예쁘지. 우리 하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하은이가 순덕의 품에 안기며 두 팔로 목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순덕이 하은의 등을 쓰다듬다 고개를 돌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넓은 식탁 위에 갈비찜, 잡채, 동태전, 나물, 된장찌개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순덕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떠넣더니 숟가락을 멈추었어요. 이 맛이야.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재호가 갈비찜을 집어먹으며 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지 씨, 대표이사가 요리까지 이렇게 잘하면 반칙 아닙니까?
아직 대표이사 아닌데요. 윤지가 웃으며 하은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었어요.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순덕이 윤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자회사 대표이사 임명장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조만간 너를 정식 대표로 올릴 거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당 못할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순덕이 윤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윤지가 잠든 하은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순덕이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덕이 사진 속 하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안 뺏겨. 절대로.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자회사 공장으로 출근한 순덕이 집무실에서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펜을 쥔 순덕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쥔 순덕이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회장님, 비서가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지만 순덕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윤지와 재호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재민이 양복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그 뒤를 현정이 따르고 있었죠. 형,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어? 재호가 눈을 좁혔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아들이 오는 게 이상해? 재민이 재호를 흘겨보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정이 윤지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아무 말 없이 재민을 따라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재민이 데려온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원무과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순덕 환자를 특실로 옮기겠습니다. 장남 되시는 분이 요청하셨습니다. 잠깐, 형. 어머니를 왜 굳이 특실로 옮겨? 재호가 앞을 막았죠. 좋은 방을 드리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비켜. 재민이 재호의 어깨를 밀쳤어요. 들것에 실린 순덕이 병원 꼭대기층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윤지와 재호가 뒤따라갔지만 특실 입구에 선 건장한 사내둘이 앞을 막았어요. 장남 되시는 분이 출입자를 지정하셨습니다. 목록에 없는 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재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지가 재호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어머님한테 안 좋아요. 그날 밤 특실 안에서 현정이 간호사에게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이거 수면 유도제야. 오늘부터 매일 넣어. 용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현정이 차갑게 쏘아붙이자 간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사흘 뒤 재민이 병원장 도장이 찍힌 거짓 진단서를 들고 법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장남인 제가 모든 걸 대신 관리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자회사 사내 게시판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윤지가 개발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작된 전표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윤지가 사무실 화면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자회사 로비에 현정이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윤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현정이 봉투를 윤지의 발밑에 던졌어요. 해고 통지서야. 퇴직 위로금도 들어있으니까 받고 조용히 나가. 저는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윤지가 고개를 들고 현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표가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내 딸 유치원에 요즘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거 알지? 엄마가 감옥에 가면 그 어린 것은 어떻게 되려나. 윤지의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폭우 속을 뛰던 그 밤의 공포가 온몸을 타고 솟아올랐죠. 윤지가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현정이 윤지를 비웃듯 쳐다보다가 변호사들을 이끌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자회사 안에서 윤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고개를 돌리는 직원이 늘었고 개발실에서 함께 앉던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를 옮겼죠. 텅 빈 개발실에 혼자 남은 윤지가 레시피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현정이 던진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 그날 밤이었어요. 윤지가 사택에서 하은을 재운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어 서랍 안에 넣으며 중얼거렸죠. 이건 증거니까. 윤지가 전화기를 꺼내 재호에게 연락했어요. 재호 씨,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머님을 꺼내야 합니다. 1시간 뒤 도심 외곽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윤지와 재호 그리고 순덕을 오랫동안 보필해온 전 본사 수석 변호사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현정이 어머님을 특실에 가두고 수면 유도제를 먹이고 있어요.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었고요. 일주일 뒤 이사회에서 자회사를 본사에 넘기려는 겁니다. 윤지가 해고 통지서와 조작된 기사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재민 부부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원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사 장부에 손을 댄 흔적이 있다면 그걸 확보해야 합니다. 본사 장부를 어떻게 봅니까? 접근 자체가 막혀 있을 텐데. 재호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회사 재무팀 김 과장이 예전에 본사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본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윤지가 고개를 들며 말했죠. 그 사람이 도와줄까요? 김 과장이 작년에 재민한테 부당하게 좌천당했어요.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쪽은 제가 맡겠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약물 투여 장면을 찍어야 합니다. 재호가 테이블에 손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어요. 변호사가 수첩에 빠르게 적으며 말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금융당국과 언론사에 동시에 넘깁시다. 시점은 이사회 당일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 날 점심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김 과장에게 윤지가 다가갔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 과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이 젓가락을 멈추고 윤지를 올려다보았죠. 서 팀장님,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저한테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 횡령 기사가 전부 거짓이라는 거. 김 과장이 시선을 내리깔며 입을 다물었어요. 과장님이 본사에서 좌천당했을 때 회장님이 자회사로 데려와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그 회장님이 지금 특실에 갇혀서 약에 취해 꼼짝도 못하고 계세요. 김 과장의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본사 전산망에 아직 접속할 수 있으시죠? 재민 대표가 장부를 조작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원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김 과장이 한참을 침묵하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이 자회사 사무실에서 본사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윤지가 옆에 앉아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수십 개의 파일 사이에서 윤지의 눈이 번뜩였죠. 이거요. 이 안에 실제 장부하고 보고용 장부가 따로 있어요.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가짜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빼돌린 내역까지 다 있네요. 김 과장이 파일을 복사하며 혀를 찼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이었어요.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 작업복을 입은 재호가 캡모자를 눌러 쓴 채 병원 후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폐기물 수거함을 들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특실층에 도착하자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폐기물 수거 왔습니다. 경비원이 수거함을 흘깃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습니다. 재호가 특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순덕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얼굴이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죠. 재호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어머니. 재호가 이를 악물고 안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약병과 투약 기록지를 촬영했어요. 그때 특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약병을 들고 들어왔죠. 재호가 수거함 뒤로 몸을 숨기며 카메라 각도를 맞췄습니다. 간호사가 수액줄에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 재호가 순덕의 이마를 손등으로 쓸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반드시 꺼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사흘 전 외곽 사무실에 세 사람이 다시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 이중 장부 파일과 병원 촬영 영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료는 충분합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에 금융당국과 언론사에 동시에 보냅시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병원에서 어머니를 빼내는 건 이사회 시작 직전에 맞추겠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섭외해 두었습니다. 재호가 전화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진과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재민이 단상에 올라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순덕의 거짓 진단서가 크게 띄워졌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장남인 제가 모든 경영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오늘 자회사를 본사에 합치는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재민이 거만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집어들었어요. 현정이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쏠렸죠. 문 입구에 순덕이 서 있었어요. 윤지가 순덕의 팔을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 불꽃 같은 기운이 살아있었죠. 재민의 손에서 의사봉이 떨어졌어요. 현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순덕이 윤지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순덕이 단상 앞에 멈춰서서 재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왜 여기까지? 닥쳐. 순덕의 한마디에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순덕이 윤지의 팔을 놓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재민이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순덕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내 아들 재민이가 나를 병원에 가두고 잠도 못 자게 약을 먹였어.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재민이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순덕이 턱짓을 하자 윤지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윤지가 서류 뭉치를 들어 이사진의 책상 위에 한 부씩 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재민 대표가 지난 5년간 장부를 이중으로 만들어 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가짜 회사를 세워서 수백억 원을 빼돌렸어요. 윤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임원들이 서류를 펼쳐들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정 씨가 병원장한테 전화해서
어머님을 가두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입니다. 윤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병원장님, 시어머니가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해주세요. 약 용량 더 올려도 되니까. 현정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현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저런 전화 한 적 없어. 조작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윤지가 현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순덕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재민이와 현정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나를 가둔 일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다.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임원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박재민 씨, 김현정 씨,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민이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 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이 회사 대표라고. 대표는 무슨? 오늘부로 넌 해임이야. 순덕이 재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죠. 현정이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어요. 시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약 먹여서 잠재우고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야? 순덕이 현정 앞에 서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정이 고개를 떨궜어요. 수사관들이 재민과 현정을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진 뒤 순덕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재민이한테 붙어서 같이 장부를 만진 임원들도 전원 해임한다. 빼돌린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회사로 돌려받을 거야. 임원진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여럿 보였습니다. 순덕이 윤지를 바라보았어요. 윤지야, 올라와. 윤지가 순덕의 옆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어. 회사가 무너지는 걸 막아준 사람이야. 오늘부터 서윤지를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한다. 내가 만든 밀키트로 내가 키운 회사야. 당연히 내가 이끌어야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든 윤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회사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윤지가 결제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의자에 등을 기댄 윤지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석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혼 최종 확정 서류입니다. 양육권은 윤지 씨에게, 재산 분할은 해당 사항 없음. 상대방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었어요. 남편의 서명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전 남편 되시는 분이 재민 측에 윤지 씨 정보를 넘긴 건도 수사 과정에서 전부 드러났습니다. 공범으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윤지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윤지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간 뒤 윤지가 레시피 수첩을 꺼내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첩을 덮으며 윤지가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진짜 엄마만 보면 돼. 그날 늦은 저녁이었어요. 순덕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윤지가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그릇을 날랐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겉절이가 식탁 위에 올라갔습니다.
재호가 앞치마를 두른 윤지를 보며 웃었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밥을 차리면 어떡합니까? 밥은 직접 해먹어야 맛있죠. 윤지가 국자로 찌개를 떠 순덕이 앞에 놓았습니다. 순덕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 넣었어요. 이 맛이야. 이게 진짜 집밥이야. 하은이가 계란말이를 입에 물고 순덕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밥 먹어요. 순덕이 고개를 돌렸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모레도 같이 먹자. 거실 찬장 한편에 윤지의 낡은 레시피 수첩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어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가 살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지의 정갈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오늘 빚 없음. 진짜 가족 있음. 오늘 윤지와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낯선 이를 돕기 위해 기꺼이 내어준 윤지의 마지막 전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가족이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늘 내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내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내가 먼저 내민 작은 선의는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기적과 축복이 되어 내 삶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윤지의 낡은 수첩, 마지막 장처럼 근심 걱정은 모두 비워지고 따뜻한 온기만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가슴을 울리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